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요즘 제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긴 한데, 자꾸자꾸 과거의 일들이 저를 괴롭히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하룻밤을 꼬박 새고 이틀 밤째 2시간 정도 자고 결국 잠이 안 와 이렇게 사연 채널에 들어와 사연을 듣다가 나도 한번 글을 적어보자 싶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지금 자취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반지하의 작은 집이지만 그 어떤 궁전보다 마음이 편하고 저를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이사까지 와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작은 땅덩이기도 하고 건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된다는 얘기가 돌기도 하지만 제발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친정 부모님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네요. 사실 친정이야 제가 연락을 하면 언제든 기쁘게 받아들여 주실 분들이긴 합니다. 솔직히 정말 그럴까 싶은 마음도 들고 저를 돈줄로만 본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엄마와 키우는 기분만 낸 아빠인데 설마 제가 연락을 하면 모른 척을 할까 싶기도 합니다. 제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있지만 시댁도 있었죠. 3년 전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잘난 남자와 말이죠. 요즘 친구들 말로는 트로피 남친이라고 하는데 제 옆에 끼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고개를 돌려 쳐다볼 만큼 굉장히 멋진 남자였습니다. 심지어 저와 남자친구가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야,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 자리를 비우면 그새를 못 참고는 여자들이 다가오곤 했습니다. 저는 남자들만 번호를 따는 줄 알았는데 잘생긴 남자들을 보면 여자들도 가만히 두질 못하더라고요. 그날도 한 여자가 제 남자친구에게 말을 걸길래 저기요, 뭐예요? 하고 물었던 적이 있었죠. 아, 여자친구? 하면서 저를 아래 위로 훑더라고요. 근데 여자친구분이 좀 소박하시다. 남자친구랑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뭐랄까, 좀 더 화려한 여자 만나도 될 것 같은데. 이 가방하며 구두하며 좀 촌스럽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저랑 나가서 커피 한잔 해요. 제가 그쪽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저 원래 이런 여자 아니거든요? 저도 저 좋다는 남자들이 줄을 섰어요. 근데 그쪽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용기 낸 거니까 사람 무안하게 하지 말고 같이 놀아요. 아니면 셋이 놀든가. 하고 웃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뭐 이런 년이 다 있는지 그날 너무 화가 나서 그 커피숍에서 그년 머리채를 잡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 남자친구였지만 솔직히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심지어 집도 잘 살고 모든 게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 사람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었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회사에서였습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의 대표 비서였고 그 사람은 저희 회사 자금을 관리해주는 회계사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규모가 큰 편은 아니라서 전담 회계사를 쓸 만큼 자금이 넉넉한 건 아니었는데 전담 회계사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가끔 만나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정씨, 인사해. 그 우리 회사 회계사야. 하고 제게 소개를 먼저 해주셨죠. 그 사람은 저를 보고 대표님, 또 비서 뽑았어요? 아이고 참나. 이 작은 회사에 무슨 비서야. 그냥 필요한 건 사장님이 하시면 되겠구만. 아직도 중소기업에서 커피 타는 여직원 뽑는 데가 있나? 하고 웃고 말더군요. 그렇게 민망하게 저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했고 그 사람도 제게 소개를 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눈을 처음 마주친 순간 느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푹 빠졌다는 걸 말이죠. 근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솔직히 넘볼 수 없었습니다. 회계사와 여비사라니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몰래 흠모했습니다. 솔직히 비서가 하는 일은 별거 없었습니다. 서류 심부름이나 커피 타기, 잔심부름 같은 것들, 그리고 가끔 회사 회식이 있다고 하면 참석해서 사람들 담배 심부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했죠. 저희 회사가 완전 남초 회사라 여직원은 저 한 명뿐이었는데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조금만 옷을 편하게 입고 가도 대표님이 아이 수정씨, 아이 옷차림이 좀 그렇다. 아이 그래도 비서는 사무실에 꽂히잖아. 내가 월급을 적게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좀 깔끔하게 입어주면 좋겠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네, 좀 더 신경 쓸게요. 하고 대답했지만 사장님이 요구하는 복장들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치마 길이가 너무 길다, 허리가 조금 더 들어간 블라우스면 좋겠다 등등 점점 불편한 복장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제 치마가 짧아지고 허리가 들어간 블라우스를 입은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회계사분이 사무실에 온 날이었죠. 절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비서분 옷이 왜 그래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바지 같은 거 입어도 되는데 밥이나 먹겠어요? 하고 제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게 저는 바지가 편한데 사장님께서 좀 옷이 너무 추레하다고 하셔서. 에이, 무슨 소리야. 요즘 누가 비서를 이렇게 입혀. 무슨 비서가 바비 인형이야? 제가 한마디 할게요. 형님 좀 나와봐요.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더니 사장님이 나와서는 수정씨,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네. 나는 그냥 비서니까 좀 예쁘게 꾸며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안 그러는 걸 몰랐어.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야. 미안. 그 치마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을 하지. 난 수정씨가 별말을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지. 편하게 입자고, 편하게. 하면서 회계사님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편하게 입을게요. 하고 저는 다음 날부터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됐고 그분에게 너무 고마워서 빌미 삼아 연락이나 하자 싶은 마음으로 용기 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문자를 보내는 것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개인 번호를 제가 알고는 있지만 불편하진 않을까, 괜히 기분 상하진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답장이 뭐라고 올까 휴대폰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그 사람에게 온 답장을 받고 좀 놀랬습니다. 수정씨, 그렇게 짧은 치마 안 입어도 충분히 예뻐요. 그러니까 할 말은 하고 살아요. 라는 답이 왔더군요. 그 사람이 제 이름을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제 이름을 불러줬다니, 그 문자를 받고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방에서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수정씨, 혹시 흥신소 이런 데 아는 사람이 있어? 내가 완전 속았어. 우리 회사 회계해주는 그 철민이 있잖아. 그 새끼가 그 회계사가 아니라네. 좀 싼 맛에 아는 사람 소개로 같이 일했던 건데 이 새끼 알고 보니까 사짜더라고. 뒤를 좀 캐봐야 될 것 같은데 흥신소 그런 거 모르지? 하고 제게 묻는 겁니다. 네? 회계사가 아니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죠? 근데 일을 그렇게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나 완전 깜빡 속았잖아.
아니, 처음부터 자격증이랑 그런 것 좀 확인했었어야 됐는데, 나도 소개라서 믿고 그냥 진행했지. 아니, 근데 돈 문제가 생긴 건 없었거든. 근데 비전문가라는 걸 알고 나니까 같이 일하기가 좀 찝찝하더라고. 그 흥신소 그런 거 모르면 우선 업체에 연락해서 전문 회계사 좀 구해달라고 하고 그 수정 씨가 좀 잘 알아봐줘. 에이씨, 내가 너무 자금에 신경을 못 썼지. 저런 새끼를 믿고 그 큰 돈을 맡기다니. 내가 바보지 바보야. 하면서 자기를 탓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금은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 마음속에서만 느끼고 있었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표님이 회계사님 전문 회계사 아닌 거 아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연락 받지 마시고 회사 자금 문제만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답장이 없었고 그 뒤로 사무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새 회계사를 구하고 나서 대표님은 제게 그래도 그 새끼가 일은 잘했나 보네. 월급 잘 준 보람이 있어. 그 몇 년 동안 큰 적자 없이 잘 관리해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야. 수정씨, 그 오늘 회식하게 사람들 모아서 같이 술이나 먹으러 가자고. 그 새 회계사 인사도 시킬 겸 그 사무실 직원들한테 얘기 좀 해줘. 하고 제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직원들을 모았고 회식 자리만 만들어 놓고 빠졌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너무 피곤하고 휴대폰을 계속 봐서 그런가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와서 저녁잠을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밤 10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휴대폰을 켰고 그 사람에게 문자가 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수습 잘했어요. 시간 되면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죠. 물론 형님에겐 비밀로 하고요. 하고 간결한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요? 전 아무 때나 좋은데. 하고 답장을 보냈더니 주말에 어때요? 제가 집 앞으로 갈게요.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답을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처음으로 단 둘이 만남을 갖게 됐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비싼 옷, 가장 비싼 구두, 가장 비싼 가방을 들고 데이트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차를 가져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지하철역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났죠. 수정씨, 밖에서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요? 우선 차에 타세요. 여기 주차를 오래 못해서요. 하고 저를 차에 태웠고 차에 타자마자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저는 그 사람 차를 타고 갔고 그 사람과 제가 내린 곳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고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죠. 근데 왜 저희 대표님한테 회계사라고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게 거짓말한 적은 없고요. 저 아는 형이랑 수정씨네 대표님이랑 친구인가 봐요. 근데 전문가를 좀 싼 값에 알아봐 달라고 했고 제가 경영학과 졸업하고 회계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부전공을 했거든요. 그 최종 목표가 회계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 삼아 헐값에 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냥 저를 아예 회계사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저야 나쁠 건 없고 솔직히 받는 금액도 거의 알바비 수준이었어요. 전 둘 다 윈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쪽 대표님은 아니었나 봐요. 제가 사기를 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절 사기꾼이라고 부르니까 졸지 사기꾼이 된 거죠 뭐. 진짜 회계사 구하려면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전 그 적은 돈 받고 경험 쌓고 그 형님은 사람 싸게 썼으니 서로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고세를 못 참고 저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뭐 사실 제가 돈 불리는 데는 선수거든요. 뭐 그렇다고 불법적인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돈 관리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두 분 다 엄청 만족하시고 있고, 저 역시도 부모님이 잘 사니까 좋죠 뭐. 근데 그 형님이 성질이 급해서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뭐 방법이 있나요? 그래도 수정 씨 덕분에 저 경찰서는 안 들어갔네요. 하고 웃으며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웃긴 했지만 뭔가 얘기를 듣다 보니 사기꾼 같기도 하고 그 얘기가 재밌기도 하고 저랑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궁금해졌고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졌죠. 그렇게 저는 밥을 먹고 나와서 맥주 한잔 하러 가실래요? 하고 먼저 이 차를 제안했고 그 사람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술자리로 간 우리 둘은 가볍게 손이 닿는 스킨십을 하고 술집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 결국 나란히 앉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두세 번 정도 더 만난 뒤 제가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대쉬했고 결국 그 사람은 제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1년 정도 불타는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 모임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은 남자친구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하며 사람들 돈 관리를 해주는 직업을 그는 회계사라 소개했습니다. 전문 회계사는 아니지만 자격증이 없어도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맡기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그랬고 친구들 몇몇도 그에게 주식을 맡겼습니다. 남자친구는 경제 사회 면에서 굉장히 박식한 편이었고 관심도 많았습니다. 항상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과 저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자랑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닌 반면 그 사람의 지인이나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게 좀 서운하고 아쉽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야? 부모님은? 하나씩 물어봐. 뭐가 궁금한 건데? 그냥 뭔가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 준 적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왜 나를 소개 안 시켜줘?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워? 무슨 소리야.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일이 바쁘고 주변 사람들이랑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부모님은 아직 좀 조심스러워. 뭐 우리가 1년 정도 만났지만 아직 결혼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좀 조심스럽지. 하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 그 사람이 지향하는 것이 다르니 결혼이 아니라면 헤어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사람은 제게 너무 꿈꿔왔던 이상형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그 사람과의 결혼을 계속 독촉했습니다. 주변에는 결혼해서 애도 낳는다더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커플들을 보면 너무 부럽다. 결혼 장려 드라마 같은 것도 같이 보자고 하고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 커플이 결혼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같이 보곤 했죠. 일부러 영화도 로맨스 코미디를 골라봤습니다. 어찌 보면 주입식 교육을 시킨 거죠. 그렇게 제가 보채고 설득하기를 1년. 결국 그 사람 입에서 결혼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너 그렇게 나랑 결혼이 하고 싶어? 응, 정말 하고 싶어. 당신과 함께라면 진짜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진짜지? 너 후회 안 하는 거지? 정말 나 믿고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지? 응, 당연하지.
난 당신 얼굴만 봐도 머리 끝까지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풀려. 잘생긴 남자랑 연애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결혼까지 하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진심이야. 나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하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아, 근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 집이 좀 빠듯해. 그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나서 사업을 하나 하신다는데 엄마가 돕는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 나도 사업 자금을 많이 보태기도 했고, 이게 보통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너한테 보태달라거나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그 정도의 돈은 있어. 다만 좀 결혼식을 호화롭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게 미안하고 걱정돼서 그렇지. 뭐 여자들한테 결혼은 하나의 축제 같은 거잖아.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근데 우리 사업 때문에 결혼식을 제대로 못 해주면 그것도 역시 미안하고 너도 평생 한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좀 많이 곤란해 하셔.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우리 엄마 새엄마야. 그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나 어릴 때부터 키워주셔서 뭐 엄마나 다름없고 그냥 정말 좋은 분이셔. 그러니까 편견 없이 봐주면 좋겠어. 하고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보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널 키워주신 분이면 당연히 좋은 분이겠지. 나 그런 편견 없어. 그리고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생각보다 없어. 지금 그럴 여유가 안 되면 그냥 소규모로 해도 돼. 난 정말 괜찮아. 물론 자기를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 정말 괜찮아. 자기만 있으면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자기만 괜찮으면 나 결혼하고 싶어. 하고 말을 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뭐 남자친구를 자주 봤기에 가볍게 인사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았고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고기 선물 세트를 사들고 시부모님 댁을 찾았고 처음으로 어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를 먼저 마중 나오신 분은 시어머니셨습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 우리 처음 만나지? 하고 저를 반겨주시는데 솔직히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뭐랄까, 이런 말 너무 죄송스럽지만 평범한 아주머니 같지 않고 술집 마담처럼 생기셨더라고요. 화장도 너무 촌스럽고 반짝이는 의상에 머리를 폭탄 맞은 것처럼 크게 부풀린 게 90년대 술집 여자 같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정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죠. 뒤이어 아버님이 나오셨는데 아버님은 뭐랄까 그 준수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계셨고 좀 꼬장꼬장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아버님의 사업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 이 사업만 아니면 성대하게 결혼을 치러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 모텔이라는 게 말이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허가받을 것도 많고 시설물 설치할 것도 많고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거기다가 뭐 맨날 점검을 나온다 어쩐다 하는데 아유 까다로워 진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건물 짓는데 적극적이었다고 이러는지 아유 나 원참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텔이요? 아버님이 하시는 사업이 모텔이었어요? 그래. 저 녀석이 얘기 안 했나? 내가 저 녀석 도움받아서 돈 관리를 잘해서
이번에 사업을 좀 해보려고 크게 하나 차렸지. 아이, 근데 이게 돈 1, 2억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아이, 꽤 커. 말이 모텔이지. 거의 사업장이야, 사업장. 하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며느리도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일 좀 도와주면 좋겠어. 아이, 지금은 그냥 회사원이지. 그 비서라고 그랬나? 아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우리 모텔 직원 해. 내가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얼굴도 반반하니 이쁘네. 일도 잘하게 생겼는데. 하고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표정이 일그러졌고 남자친구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직장이 있는데요, 무슨. 됐어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못을 박더라고요. 얼마나 든든하던지. 하지만 아버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예끼놈아,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도와줘. 내가 뭐 세기한테 뭐 해달라고 했냐? 그냥 일 좀 도와달라고 한 거지. 가족끼리 얼굴 자주 보고 가깝게 지내면 좋지. 안 그래? 하고 제게 동의를 구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렇죠. 근데 저도 일이 있으니까 하고 말끝을 흐렸죠. 하지만 아버님은 포기 않고 계속 모텔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에서 아버님의 모텔 얘기만 주구장창 듣고 그 이후로 밖에 나와 남자친구에게 좀 짜증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결혼을 반대하진 않으셔서 저희 두 사람은 별탈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결혼 준비 6개월 만에 거창하고 대단하진 않지만 남들과 비슷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 망할 놈의 모텔 때문이었죠.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일 때문에 정말 바빴습니다. 아버님이 지은 그 모텔에 남편 돈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버님은 남편을 너무 철석같이 믿었던 터라 남편이 없으면 모텔이 돌아가지 않는다 생각하는 건지 수시로 남편을 불러댔습니다. 무인 모텔이라더니 밤이고 낮이고 모텔에서 기웃기웃대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보면서 좀 기가 막혀서 참다 저도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죠.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생각 좀 해봐. 무인 모텔이라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거기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하면 누가 그 모텔을 가겠어? 무인 모텔 의미 몰라? 사람이 없어야 무인 모텔이야. 근데 맨날 거기 있으면 누가 거길 가? 하고 말했더니 아니, 그게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일도 많고 그래. 그 아버지 말대로 손이 부족하네. 하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쩔 수 없다는 듯 얘기를 하던 그날 밤 아버님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아가, 너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여기로 좀 와라. 진짜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하고 저를 부르시더군요. 결국 전 모텔로 향했고 그날 가서 방 청소만 몇 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일을 도와주는 이모님도 계시는데 정말 손이 부족하기도 했고 손님이 수시로 와서 계속 콜을 하니까 바쁘기도 정말 바쁘더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 사이 아버님과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오셔서는 세아가 많이 힘들지? 그래도 내가 돈은 두둑히 챙겨줄게. 이번 달에 수입이 꽤 괜찮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만 도와줄 수 없겠어? 그 한 달이면 자리 잡을 수 있어. 너만 괜찮으면 더 해도 되는데 너도 일을 하니까 오래 부탁은 못하겠다. 퇴근하고 딱 밤 12시까지만 도와주면 내가 제대로 사례는 하마. 응? 부탁 좀 하자.
하고 제 손을 잡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부탁하시는데 제가 거절할 수는 없어서 알겠다고 했고, 제 월급보다도 많은 돈을 주신다고 하니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매일 찾아와 저는 방 청소를 했고, 1층부터 8층까지 있는 모텔을 청소 이모님 4명과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8층을 맡아 끝방 청소를 하려는데 저 멀리서 "예, 됐어. 거기는 열지 마. 아이, 거기는 아니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버님이 달려오시더라고요. "네? 아버님, 여기는 방 아니에요?" "그래, 여기는 방 아니고 그냥 내가 따로 쓰려고 둔 곳이야.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이 있어도 8층의 끝 방문은 열지 마라. 알겠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손님들이 오시던데. 그럼 여기 청소는 누가 해요?" "청소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나머지 방이나 신경 써." "아니, 여기 8층에는 올라올 생각도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버님. 그렇게 할게요." 하고 저는 7층으로 내려왔고, 제가 내려오자마자 청소를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뭐래요? 아니, 대체 거기 뭐가 있길래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대?" 하고 묻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절대 오지 말라고. 저 방문은 절대 열지 말래요. 근데 이상하죠? 분명 손님들이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왜 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방 들어가서 청소 좀 하려고 했더니 그 질겁을 하면서 달려오더라고. 그러면서 절대 그 방문은 열지 말래. 뭐 자기가 따로 관리를 한다나 뭐라나. 난 그래도 며느리니까 좀 알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가족한테도 비밀이래. 아들은 들락날락 하더만 며느리는 왜 안 알려주나 몰라. 객식구는 객식구인가 봐. 참 사람 별걸로 다 궁금하게 하네." 하면서 투정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이모님들과 친하게 지내며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이모님들은 모텔에 들어오는 손님들 욕도 하고 혼자 들어오는 남자 여자들도 수상하다며 수근거리는 행동을 자주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나고 제가 일을 돕기로 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모님 한 분이 저를 잡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기 그 8층 꼭대기 방에 사람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전 없어요. 이모님은 있어요?" "있지, 있어. 오늘도 엄청 올 거야. 한 4시 반, 5시쯤 되면 그 늘씬한 여자 몇 명이 거기로 들어가더라고. 그 5-6명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여자들이 달라. 그 똑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어제는 저 여자, 오늘은 이 여자, 이런 식으로 맨날 다르더라고. 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아? 며느리가 열어봐. 어차피 오늘 마지막이고 며느리는 여기서 잘릴 일은 없잖아." 하고 저보고 문을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 아버님이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셔서. 그랬다가 혼나면 어떡해요? 며느리를 혼내봤자 얼마나 혼내겠어. 우린 열면 직장을 잘리는 건데 며느리는 그래도 시아버지 사랑받고 살자녀. 그러니까 열어봐. 그건 뭐 연다고 뭐라고 하겠어. 혼자 열어서 슬쩍 보고 우리한테만 알려줘. 얼른 하고 저를 재촉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살짝 가서 열어보려고 하면 어느새 시아버지가 달려와 문을 못 열게 하셨고, 제가 그 방 앞만 기웃거리고 있으면 어떤 날은 남편이 와서 "여보, 여기서 뭐해?" 하고 제게 물었죠. "아니, 나 궁금한 게 왜 나만 여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당신은 들어갈 수 있잖아. 왜 나는 안 돼?" 그게 여기
그냥 나랑 아버지랑 사무실로 쓰고 있어. 여기 좀 보안이 필요한 게 많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중요한 서류도 많고 모텔 관련된 사업 때문에 여기다가 보관해 놓은 자료가 많아. 부동산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직원들 월급도 그렇고, 뭐 애초부터 꼭대기층에 사무실을 내고 싶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었어. 그 창고로 쓰기도 하고, 뭐 별거 없어. 그러면 보여주면 되잖아. 내가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왜 둘만 비밀인 거야? 나도 여기 며느리잖아. 나는 가족 아니야? 내가 이모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나 출근하기 전에 이 방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있다던데? 그 사람들은 누구야? 맨날 손님이 바뀌고 두세 명씩, 많게는 대여섯 명씩 들어온다며.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해주는데? 그게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도 확장시키는 단계고 당신까지 개입할 필요는 없잖아. 응? 여보, 우리 서로 존중 좀 해주자.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이 있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잖아. 나 이번에 잘 성공시켜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나 좀 믿어주면 안 돼? 여보, 부탁 좀 할게. 하면서 저를 어르고 달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것만 물어볼게. 이모들 말로는 여자들이 계속 들락날락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야? 맨날 다른 여자들이 온다며. 그것만 말해줘. 그럼 더 이상은 안 물어볼게. 그리고 어차피 나도 이제 일할 날 얼마 안 남아서 아버님한테 월급만 받으면 다시는 여기 올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하게 나 안심시킨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말해줘. 그 여자들 누구야? 하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이 말을 짚더라고요. 그 여자들 직원이야. 근데 우리가 아직 회사 창업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못해서 좀 상황이 난감하고 복잡하게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일해주고 있고 지금 일당으로 알바처럼 지급받고 있어. 그래서 매번 오는 사람이 다른 거야. 우리도 사람 구하느라 힘들어. 영업도 해야 되는 거라 남자로만은 안 돼. 여자도 있어야 돼. 당신도 회사 일 해봐서 알잖아. 나이 70이 다 돼가는 우리 아버지랑 나랑 둘이 뭘 하겠어. 알바라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아, 정말 여기 청소하는 이모들 오지랖 장난 아니네. 대체 뭐야 정말. 다 갈아버리던지 해야지 진짜. 뭘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전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도 여자 문제로 속썩인 적도 없었고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사업이라는 걸 도와 돈도 꽤 잘 벌어와서 불만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죠. 그리고 제가 일을 돕기로 한 마지막 날, 제 운명을 뒤바꿀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말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벌벌 떨리네요. 그날은 제가 일을 하기로 한 마지막 날이라 간식거리를 사들고 모텔로 간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이 좀 일찍 끝나서 4시 30분쯤이 돼서 도착을 했고 이모님이 저를 향해 오시더니 마지막 날이라고 일찍 왔어? 그럼 그 여자들 보겠네. 내가 말한 여자들 있잖아.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모님, 그 여자들 직원이래요.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말하더라고요. 알바처럼 구해서 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저까지 괴롭히지 말래요. 그래서 믿어주기로 했어요. 하고 웃으며 말했죠. 에이, 무슨 소리야. 직원이라고? 알바라고? 이 아가씨가 순진해도 너무 순진하네. 내가 정말 내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어떤 직원이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그 아가씨들 옷 입은 거 보면 그런 말 못하지. 남편이 그래? 아이고 참나. 아가씨 정신 차려. 절대 직원 아니야. 무슨 직원이. 아이고 참나.
나야 남이니까 상관없지만 아가씨는 가족이잖여. 남편이라며. 그럼 확인해야지. 안 그래?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방문 열어서 직접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 대체 시아버지랑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어? 그냥 사업이라고 하면 그게 다야. 이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네. 하고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등에 식은땀이 쫙 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뒤 저는 청소를 하며 계속 8층에 머물러 있었고 이모님의 말씀대로 5시 30분쯤 되자 8층에 여자들이 하나 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 끝방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맨 뒤에 따라가던 여자를 뒤따라 바로 들어갔는데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저한테 마스터키가 있어서 저는 닫힌 문을 그 자리에서 열었고 저는 문이 열린 방 안을 본 순간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남편 말대로 그 안에는 침실이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현금 수백, 아니 수천만 원 정도가 쌓여 있더라고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한가득 말이죠. 남편은 그 책상 위에 있는 돈을 봉투에 넣어 여자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뭐야? 하고 제가 남편을 쳐다봤더니 문 열지 말랬잖아. 아버지 말 못 들었어? 하고 제게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거기 앉아있는 여자는 총 8명. 이모님들 말대로 거의 옷 같지도 않은 걸 입고 그 돈을 받고 있더군요. 제가 그 앞에 서 있자 한 여자가 들어올 거예요? 나갈 거예요? 뭐야 진짜? 하고 제 어깨를 치고 나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시아버지는 업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포주였습니다. 현금 장사를 하며 여자들을 쓰고 있었고 모텔과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며 남자들을 부르고 있었죠. 상스러운 말들을 하면서 여자들을 끼고 앉아 있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말한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고 심지어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같은 일을 하다가 시아버지와 눈이 맞아 재혼을 하게 된 거였더군요. 언젠간 제가 알게 될 거라는 걸 알았는지 남편과 시아버지는 너무 태연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절 보면서 이거 불법적인 거 아니다. 엄연히 합법이야. 우리는 얘네들한테 돈 안 준 적 없어. 다 돈 주고 사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열지 말라고 했잖냐. 왜 말을 안 들어 말을. 네가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굳이 따라와서는 이 문을 왜 여냐? 하고 오히려 저를 핀잔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광경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두 남자가 대체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버는 건지 제가 직접 보고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나니 저희 모텔에 드나드는 손님들 중에 남자 혼자 들어오는 손님들이 많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고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돈을 버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심지어 이게 합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죠. 그날 이후 전 그 모텔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갈 일도 없었지만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모든 걸 알아버린 이후 아무리 잘난 남편이지만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언젠가 이 사람이 눈이 헷가닥 돌아서 나한테도 그런 일을 시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모든 게 불안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상식적으론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였을 당시 저와의 결혼을 망설였던 건지 제가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느낀 쎄함도 결국 제 촉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전 남편과 1년 정도 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외로 이혼은 깔끔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니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합의 이혼으로 말이죠. 혹시나 제게 보복을 할까 저는 경찰서에 신고도 못하고 아무 말도 않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했고,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도 잠을 자려고 하면 그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잠을 잔 게 얼마나 됐는지 기억조차 안 나네요.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여기에 사연을 쓴 뒤 그날의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고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 정말 그거 하나만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적습니다. 이곳에 털어놓음으로써 제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털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밤은 깊은 잠을 잤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